민간개발 방식이 이게 397이가 387이가 97이가 397이에요. 비공영 개발되어 있는 게 비공영 개발, 그러니까 이제 민간 개발입니다. 민간 개발 유행인데 이 민간 개발 방식은 상당히 다채롭고 틀부터 먼저 딱 잡으셔야 됩니다. 민간 개발 방식은 크게 네 가지로, 첫째가 자체 개발 사업, 그리고 두 번째가 지주 공동 사업, 그 세 번째 토지 신탁, 네 번째 컨소시엄 구성 방식,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틀을 먼저 이렇게 잡아야 돼요. 자체 개발 사업은 말 그대로 지주에 의한 자력 개발. 그러니까 이제 지주가 뭐 토지 소유자죠. 토지 소유자에 의한 자력 개발을 자체 개발 사업이라니까. 사업의 주체도 토지 소유자, 사업의 주체, 그리고 자금 조달할 주체도 토지 소유자가 되고요. 또 이익의 기속 주체도, 모든 이익도 토지 소유자가 다 가져가는 거지. 그러니까 토지 소유자가 자력으로 자기 토지를 개발하는 거, 그게 말 그대로 자체 개발 사업이겠죠. 그다음에 지주 공동 사업은 용어대로 해석하면 지주끼리 공동으로 사업을 한다는 뜻이죠. 그런 뜻이 아닙니다. 토지 소유자 간에 공동으로 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요. 지주 공동 사업은 토지 소유자와 개발업자 간에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거, 이걸 지주 공동 사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공동 개발 사업이라고도 하는데, 토지 소유자끼리 공동으로 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토지 소유자와 개발업자 간에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걸 지주 공동 사업이라고요. 이 지주 공동은 상당히 여러 가지 유형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유행하는 가장 대표적인 지주 공동 사업은 사업 위탁형, 사업 수탁 방식 또는 사업 위탁 방식, 다 같은 말입니다. 사업 위탁형 또는 사업 수탁 방식이 있고요. 그리고 공사비를 물건으로 대신 변제하는 공사비 대물 변제형이 있습니다. 공사비를 물건으로 대신 변제한다는 거죠. 이거는 이제 다른 말로 바꾸면 동등한 가격 수준으로 완성된 건물의 건축 면적을 서로 교환한다. 그래서 등가 교환 방식이라고 하는데, 교재는 공사비 대물 변제하고 등가 교환 방식을 구분해 놨는데 실제는 두 개가 똑같은 겁니다. 등가 교환 방식이 공사비를 물건으로 변제하는 방식이고요. 그리고 분양 수익금으로 공사비를 대신 지급하는 분양금 공사비 지급형이 있습니다. 분양 수익금으로 공사비를 지급한다 이 말이죠, 그지? 분양금 공사비 지급형이 있고요. 또 여러 명의 투자자를 모집해서 투자자와 개발회사가 함께 사업을 수행하는 투자자 모집형이 있는데, 우리 앞 시간에 개발 회사가 대규모 자금이 조달될 때 여러 명의 투자자를 주식 반영을 통해서 모집해 가지고 함께 조합을 결성해서 사업을 수행하는 방식이 있었죠. 자금 조달 기법 중에 뭐지? 그게 신디케이터죠. 바로 이 신디케이터 방식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사업이 진행되는 것이 투자자 모집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유행하는 지주공동사업은 이렇게 크게 네 가지가 있는데요. 이거 외에요, 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건설 협력금 차입 방식, 또 공동 빌딩 건설 방식, 얼마나 많은지 몰라, 민간개발 방식. 그리고 또 일본에서 유행하는 민간개발 방식 중에 신차지 방식이 있습니다. 상당히 다채롭고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민간개발 방식은. 그리고 이제 토지 신탁은 토지를 신탁에서 일정 기간 맡겨서 개발을 대행하는 방식이고요. 컨소시엄 구성 방식은 아주 대규모 자금이 조달될 때는 자금력이나 기술력을 보유한 업체만 참여할 수밖에 없거든. 그러니까 토지 소유라든가 개발업자와 같은 자금력이나 기술력도 없는 사람은 참여하기 어려우니까 법인과 법인 간에 조합체를 결성해서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해요. 그러니까 법인하고 법인끼리 결성한 조합체를 컨소시엄이라는 겁니다. 법인 간에 결성한 조합체야. 이렇게 법인끼리 이제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사업을 하는 거니까 이거는 지주 공동 사업은 될 수가 없겠죠. 법인 공동 사업이잖아, 그지? 법인과 법인끼리 조합체를 결성했으니까 법인 공동 사업이지 지주 공동 사업은 아니죠. 지주 공동 사업은 토지 소유자와 개발업자 간의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거 말이야. 그러니까 뭐 시험이 제일 쉽게 나오면 다음 중 지주 공동 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거, 답 이거겠죠. 컨소시엄 구성 방식, 그지? 그렇죠. 자, 민간개발 방식은 상당히 이렇게 다채롭게 여러 가지로 나누는데요. 시험에 나오는 포인트는 딱 정해져 있어요. 이 토지 신탁하고 사업 수탁 방식은 거의 그냥
유사한 형태입니다. 거의 비슷한데요. 세 가지 특징이 딱 달라요. 토지 신탁하고 사업 수탁 방식은 거의 흡사합니다. 똑같은 방식이라고 보면 되는데 세 가지 차이점이 생기는데 그 세 가지 차이점 없는 게 90% 이상 답으로 요구된다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요 토지 신탁하고 사업 수탁 방식의 차이점만을 비교하면은 이 민간개발 방식은 한 개 맞출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공사비 대물 변경, 이 등가 경영 방식이 어떤 형태냐, 요거 알아둘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혹시 또 일본에 유학 갔다가 오신 대학 교수님이 출제를 하시죠. 그럼 또 일본에서 유학하고 있는 신차지 방식을 물을 수도 있는데요. 옛날에는 이런 게 나왔는데 지금 이런 거 내면 안 돼서 주체성도 없이 그지? 우리나라 것도 뭐 제대로 이해를 못하는데 뭐 일본 것까지 우리가 일본 내에 가서 개발할 일이 있습니까? 낼 필요 없잖아, 그지? 왜 내는지는 모르겠어. 하여튼 참. 요 제일 중요한 건 이제 토지 신탁하고 사업 수탁 방식을 구분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먼저 토지 신탁. 토지 신탁은 신탁법의 근거를 두고 합법적으로 토지를 개발하는 거야. 그러니까 토지 소유자가 신탁회사에 일정 기간 동안 토지를 개발하고 관리해 달라고 개발을 위임합니다. 위임. 그러면 이제 신탁회사가 토지를 받아가지고 개발을 해주겠죠. 그리고 이제 수익은 토지소유자에게 되돌려주는데 이 토지 소유자가 신탁을 의뢰하는 사람이죠, 그죠? 그러니까 신탁자라고도 하고요, 위탁자, 신탁자 같은 말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신탁회사가 토지를 받아서 개발을 대행하니까 신탁회사를 수탁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신탁회사가 일정 기간 토지를 개발해가지고 이익이 생기죠. 그 이익을 수익자에게 배당을 통해서 되돌려 주거든요. 이 수익자는 토지 소유자가 되기도 하지만 토지 소유자가 아닌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토지 소유자하고 대부분 토지 소유자가 수익자가 되는데 동의는 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이 말이야. 내 땅 개발해가지고 수익 나면 나한테 줘. 그러면 위탁자가 곧 수익자가 된 거죠. 근데 내 땅 개발해서 이익 나면은 매달 그 뭐 옆집 우리 슈퍼 아줌마 통장으로 좀 입금시켜줘라. 이럴 수도 있죠. 우리 아들 통장으로 입금시켜라. 그러면 틀렸지. 수익자하고 위탁자가, 그지? 그러니까 이 수익자는 대부분 토지 소유자가 되지만 토지 소유자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토지 소유자인 위탁자와 신탁회사인 수탁자 그리고 수익자 3자 간에 신탁법의 기초를 두고, 신탁법이라는 법이 있어요. 신탁법의 기초에서 합법적으로 토지를 개발하는 방식이 신탁입니다. 자, 민법에서 여러분들이 명의 신탁하는 거 배웠죠? 이 명의 신탁하고 부동산 신탁이 같겠다 다르겠다? 민법에서 여러분이 배운 명의 신탁하고 지금 우리가 배우는 부동산 신탁, 토지 신탁을 뭐 부동산 신탁 또는 토지 신탁, 토지 개발 신탁, 부동산 개발 신탁, 부동산 담보 신탁 뭐 여러 가지 표현해요. 이 부동산 신탁하고 명의 신탁은 같다 다르다? 완전히 다르다. 완전히. 같은 게 아니고 달라도 너무 다른 거다. 명의 신탁은 게 뭐고, 명의 신탁이? 내가 부동산을 매수했죠. 그럼 실제 권리자가 누구야? 내죠? 그럼 누구 이름으로 등기해야 돼? 내 이름으로 등기해야죠. 부동산은 실권리자 명의로 등기를 해라. 그게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신탁에 관한 법률이죠. 그게 실명법이라는 거다. 줄여서. 그건 95년도에 김영삼 정부에서, 그죠? 실명법을 처음 실시를 했죠. 부동산 실명제 작년에 나온 거다. 몇 년도에 시행됐느냐, 연대 순서로 나열하는 거. 나중에 우리 저번에 정책론에서 그거 안 나왔더나. 중개사에서는 83년, 실명제는 96년, 거래 신고제는 2006년, 자산 유동에 관한 문제는 98년. 이렇게 해서 연대 순으로 배열한 문제, 작년에 시험 문제 나온 거 봤지? 그러니까 이제 실명제가 95년도지. 그러니까 김영삼 정부에서 이제 부동산을 취득하면 실제 권리자 명의로 등기를 해야 돼요. 그게 실명제,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인데, 내가 부동산을 내가 샀단 말이야. 그럼 실제 권리자가 내지만 내 이름으로 등기하면, 그죠? 이 부동산이 날아갈 염려가 있어요. 그죠? 뭐 돈 못 갚은 게 있어가지고 집행이 들어오면 소유권을 상실할 우려도 있고, 또 내가 지금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걸 또 내 이름으로 등기하면, 그지? 세금이 중과시돼가지고 세금을 좀 안 내고 싶은 그런 욕망이 있다. 조세 포탈 의도가 있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내 이름으로 등기를 안 하고 누구? 야, 요셉아, 내가 부동산 한 개 샀는데 도저히 내 이름으로 사놓으면 좀 있으면 날아간다. 네 이름만 좀 빌려서 등기하자. 이게 바로 명의 신탁 아닙니까? 명의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서 하는 거죠. 이게 명의신탁. 이거는 유효입니까? 무효입니까? 원칙은 전부 무효입니다. 명의신탁은. 명의신탁 약정, 서로 간에 약속한 것도 무효고요. 그 결과, 법적인 결과도 다 무효야. 근데 유효가 되는 게 한 게 있죠. 3자 간 계약 명의신탁은 유효가 될 수도 있죠. 민법에서 명의신탁 배웠잖아, 이제. 배운 대로 좀 해봐. 그 민사특별법에서 안 배웠나? 민사특별법 6문제 나오거든. 주택 임대차보호법 1개 나와요. 상가 건물 임대차보호법 1개, 가등기타보호법 1개, 집합건물법 1개, 그리고 실명제 1개. 이러면 5문제죠. 뭐 하나가 들어온단 말이야. 6문제니까. 근데 보통 주임법 아니면 상임법에서 1개씩 들어가는데 요즘은 실명법에서 2개를 냅니다. 제일 중요합니다. 그 실명법이. 그 거기에 관계되는 걸 다 알아야 돼. 명의신탁 관계되는 걸. 근데 그거는 위법이기 때문에 그죠? 당사자 간에도 무효이고 명의신탁 그 내하고 위탁자하고 신탁자하고 수탁자가 있죠. 그 사람들도 처벌받고 옆에서 보고 있다가 신고하는 사람도 처벌받아요. 방조한 자. 실제 신탁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지장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 중개사법에서 나오죠. 벌칙제도에서. 외워야지, 그지? 3년 이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안 배웠습니까? 그 받은 사람도 1년 이하 아니면 뭐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옆에 방조한 자가, 옆에 보고 있으면서 신고 안 한 사람 있잖아, 그죠? 방조한 자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아마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인가 그럴걸. 명의신탁법에 보면. 벌칙까지도 외워야 됩니다. 그게 시험 문제로 나와요, 그런 게. 중개법에도 나오고. 근데 명의신탁은 위법이니까 법률적으로 금지시키고 있는 행위죠. 근데 토지신탁은 합법적인 거라니까. 토지를 신탁법에 기초를 두고 합법적으로 일정기간 맡겨서 개발을 대하는 겁니다. 전문가를 통해서. 근데 토지 소유자가 이런 제도가 있다는 걸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활용을 안 할 뿐인 거지. 실제는 이게 상당히 유용성이 높은 제도죠. 근데 명의신탁을 해가지고 내 땅을 그죠? 한 10억짜리 정도 되는 땅을 30년 동안 관리해주고 맡겼죠. 그럼 요 맡기면은 요 신탁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그죠? 강제 집행이 들어올 수가 없는 거야. 신탁법에 따라서 신탁된 재산은 절대 그죠? 집행을 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악용할 소지가 있지. 재산 도피처로 활용하는 겁니다. 빚 많은 이런 사람들 그지? 기업이 또 기업에서 돈은 많은데 회사가 좀 힘들었고 도산할 가능성이 있죠. 그 미리 재산을 빼돌릴 거잖아, 그죠? 이걸 활용하는 거야, 이걸. 재산 빼돌려갖고 신탁 다 해놓으면 여기에 대해서는 노타치입니다. 노타치. 신탁 재산은. 그러니까 절대 집행이 들어올 수 없으니까 안전하게 재산이 보호되는 거죠. 근데 채권 소멸시효는 10년 아닙니까? 그지? 10년 지나면 재산 그대로 다 회사는 망했지만 내 재산은 남아있는 거야. 그러니까 부자는 망해도 이런 속담도 있잖아. 그지?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악용할 소지가 있어서 우리 시험에서 제외됐거든요. 18회 때부터 신탁은 원래 신탁이 따로 있었어요. 개로에 시험부에 포함되어 있다가 18회 때부터 제외를 했거든. 시험부에 지금 제외되고 없습니다. 시험부에서 제외된데 시험에 계속 나와요. 왜 나올까요? 민간개발 방식의 신탁이 있잖아, 지금. 그러니까 민간개발 방식이 있어서 이걸 계속 내는 거야. 내는데 이제 시험 볼 때 알아야 되겠죠. 자, 첫째. 신탁 기간이 한 30년 딱 설정돼서 신탁 재산을 이렇게 토지를 이렇게 위임했죠. 그러면 여기서 첫 번째. 신탁 기간 동안에는 형식적이지만 소유권이 신탁에서에게 이전된다. 첫째, 소유권이 신탁에서에게 이전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등기가 신탁에서 이전됩니다. 근데 이게 신탁 이걸 10년 맡기면 10년 동안은 소유권이 신탁에서 이전됐죠. 근데 10년이 지나면 신탁 기간이 끝나면 다시 토지소유에게 복귀를 하잖아, 그죠? 등기를 대로 소유자 매입을 해줘야지. 그럼 이거는 사실상의 양도가 아니죠. 저 세법에서 양도에 해당한다 안 한다? 세법에서 양도소득세 배웠죠. 양도소득세 배우면서 양도에 해당해야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이 되죠. 근데 양도에 해당하지 않으면 부과 대상이 될 수가 없죠. 양도로 보지 않는 것. 양도가 뭡니까? 세법에서 양도란. 오늘도 세법부터 다 하자. 그럼 정답부터 공부부터 하고 민부터 하고. 양도란. 따라 해봐라. 사실상 대가를 받고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 이렇게 알아봐요. 그럼 사실상 유상으로 대가를 받고 소유권을 이전해야 양도가 되죠. 근데 이거는 사실상 소유권이 이전된 거야? 형식적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거야? 형식적 소유권 이전이란 말이야. 실제 소유권이 이전된 게 아니잖아요. 신탁 기간이 끝나면 다시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양도로 보지 않나 이 말이야. 신탁은. 그러니까 양도세 부과 대상이 안 되겠죠. 그죠?
그다음에 또 양도에 해당하려면 대가를 받아야 되죠.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돼야 돼. 근데 유상이 아닌 무상이 있죠. 무상으로 소유권을 이전해 주는 게 뭐 있습니까? 어? 뭐라고? 크게 얘기해서 욕 안 할게. 이제 내 욕 안 하기로 했다. 잘못 욕하고 막 사람 이름 부르고 했다가 막 골목 가다 뒤통수 맞을 것 같아서 이제 겁이라서 이제 이름도 안 부르고 이제 얘기 안 할 거다. 이제 걱정하지 마라. 걱정. 틀린다 해도 이제 욕 안 한다. 양도로 보지 않는 거. 무상이면 양도가 아니죠. 대가를 안 받았으니까 그게 뭐 있을까? 상속 정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상속 정려는 무상으로 소유권을 넘겨주는 거죠. 그 대가가 없지. 그러니까 양도소득을 부과하는 게 아니고 상속은 상속세를 부과하고 정려는 정려세를 부과하잖아요. 그죠? 그렇지. 그리고 또 뭐 부담부 정려하는 것도 있죠. 정려 중에 부담부 정려는 이제 그 부분만은 양도로 보니까 양도세에 부과 대상이 되죠. 그러니까 실제 정려나 상속은 무상이니까 양도로 보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신탁도 형식적 소유권이니까 양도로 보지 않고 양도세를 부과를 안 하는 거예요. 자, 첫째는 소유권이 이전된다는 게 제일 중요해. 이거 이제 잊어버리면 안 되죠. 민간개발방식에서 민간개발방식 이렇게 아주 많잖아, 그죠? 이 중에 소유권을 토지 소유가 보유하지 않고 소유권을 넘긴 상태에서 개발이 되는 거는 유일하게 이거밖에 없어요. 민간개발에서 소유권이 딱 이전된 상태에서 개발이 되는 거는 딱 이거 한 개다. 토지 신탁밖에 없다 그랬다. 그냥 무조건 이 신탁만 소유권이 이전되지 다른 민간개발에서는 소유권이 이전되는 게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일 중요할 수밖에 없겠죠, 당연히. 그럼 소유권이 이전됐으니까 신탁 기간 동안은 등기가 누구 명의로 돼 있어? 신탁 회사인 수탁자 명의로 등기가 돼 있죠. 그러면 이게 개발이 될 때 토지 소유자 명의로 개발이 되겠어? 수탁자인 신탁 회사 명의로 개발되겠어요? 당연히 토지 소유자가 아니고 신탁 회사 이름으로 등기가 돼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토지 소유자가 아닌 신탁 회사인 수탁자 명의로 개발된다 이 말이야. 수탁자 명의로 개발이 되는 겁니다. 신탁 회사가 아니고. 그다음에 또 중요한 게 이거죠. 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신탁 회사가 개발 자금을 조달한다 이 말이야. 자금을 신탁 회사가 조달합니다. 그러면 이제 토지 소유는 땅만 딱 넘겨준다. 넘겨주면서 개발을 딱 맡기면은 자금도 토지 소유자가 아니고 신탁 회사가 조달해가지고 지임으로 개발을 내. 그렇게 해서 이제 이익이 나잖아, 그죠? 그럼 그 수익은 전부 수익자에게 다 되돌려줘요. 그게 수익자인 토지사가 수익을 다 되돌려받죠. 그럼 토지 신탁에서는 이 30년 동안이나 개발 대행해주고 수익은 또 토지사에게 다 되돌려줬잖아, 그죠? 그럼 지는 뭐 거지 되겠네. 지도 뭐 먹는 게 있어야 되죠. 이 신탁에서는 신탁부에 정해진 수수료만 딱 취득해 갑니다. 신탁부에 정해진 수수료만 딱 취득하고 모든 이익을 토지사에게 다 제공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지 소유자 입장에서는 개발에 대한 노하우도 없고요, 자금력도 없다. 그런 토지 소유자 입장에서는 아주 효율적으로 전문가를 이용해서 합법적으로 토지를 개발할 수 있는 방식이 신탁이죠. 상당히 유용성이 높은 제도입니다. 근데 이 신탁하고 아주 흡사한 게 사업 수탁 방식이라. 똑같아요. 그냥 사업 방식이 어떻게 보면 사업 수탁 방식 또는 사업 위탁 방식. 사업을 위탁한다. 그리고 위탁받은 사람이 개발을 대행해 주니까 수탁 방식 뭐 다 똑같은 말인데요. 이거는 이제 민간 개발 방식 중에서 지주 공동 사업을 대표하는 거죠. 그러니까 토지 소유자와 개발업자 간에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대표적인 지주 공동 사업 중에 하나가 사업 수탁 방식 아닙니까? 이 지주 공동 사업에 포함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개발업자하고 토지 소유자가 공동으로 사업을 하는 겁니다. 자, 토지 소유자가 토지를 보유하고 있죠. 토지를 토지 소유자가 개발업자에게 토지를 제공한단 말이야. 토지를 제공하면서 소유권을 넘겨준다, 안 넘겨준다? 안 넘겨줘요. 그러니까 민간 개발에 있어서 소유권을 이전한 상태에서 개발이 진행되는 건 유일하게 요 신탁 한 개밖에 없다 그러지. 그럼 요 사업 수탁 방식은 토지 소유자가 그대로 소유권을 보유하겠죠. 소유권을 보유하니까 등기가 토지 소유자 이름으로 계속 돼 있지. 그럼 토지 소유자 명의로 개발이 되겠지. 사업이 끝까지 토지 소유자 명의로 진행된다 이 말이야. 토지 소유자 소유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지? 그리고 개발에 필요한 자금도 토지 소유자가 자금을 조달하는 거야. 개발업자가 자금을 조달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해서 이제 토지 소유자가 자금까지 딱 조달해가지고 등기도 지입으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토지만 이렇게 제공해 줍니다. 그럼 개발업자는 뭐 하느냐? 이 토지 위에 건물을 설계하고 그리고 건물을 완공하고 완공된 건물을 분양 임대한다. 이런 개발에 관계들은 모든 업무를 대행해 주는 거야.
업무를 전적으로 대행해 줍니다. 건물을 설계한다. 또 건물을 완공한다. 또 완공된 걸 분양한다. 분양하거나 임대한다. 이런 걸 전적으로 대행만 해주는 거야. 자금도 토지소유자가 조달하고 땅만 이렇게 넘겨주면 업무를 대행해 주는 거죠. 그리고 개발이 끝났어요. 개발이 끝나면 토지 이건 누구 겁니까? 토지 소유자 거죠. 건물 누구 거야? 토지 소유자까지 건축비를 토지소유자가 부담했잖아요. 자금을. 그리고 토지뿐만 아니고 건물까지 그지? 토지와 건물이 모두 다 토지 건물이 모두 토지 소유자에게 기속된다 이 말이야. 에? 토지와 건물이 모두 토지 소유자에게 기속된다 이 말이 모든 이익을 토지 소유자에게 다 준다는 거죠. 그럼 또 개발업자가 또 업무를 대행해 줬잖아. 그죠? 업무를 대행해 주고 개발업자가 아무런 대가를 안 받으면 거지 되겠지. 역시 개발업자는 신탁법에 정해진 수수료만 딱 받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한번 보시면 여러분들이 신탁이든 사업수탁 방식이든 자기들은 전부 신탁에서나 개발업자는 수수료만 받고 모든 이익을 토지소유에게 다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지? 그 사업 방식이 똑같죠? 똑같은 방식이야. 수수료만 받고 전주로 업무를 대행해 주면서 이익은 또 토지소유가 다 되돌려줘요. 그런 점에서는 똑같은 방식입니다. 근데 차이점이 딱 3개 생기지. 그지? 자, 소유권이 이전되느냐 이전되지 않느냐. 그리고 누구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되면은 신탁회사 명의로 개발되는 거고 이전이 안 되면 토지소유자 명의로 개발이 되겠죠. 그리고 이전하는 거는 신탁회사가 자금을 조달한다고 신탁회사가. 그리고 이전되지 않는 사업소는 토지 소유자가 자금을 조달하는 겁니다. 이런 이제 3가지 장점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 3가지 차이점에서 민간개발 방식은 거의 그냥 여기서 90% 이상 답을 요구한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매년 나오는 게 그죠? 그냥 민간개발 방식에서 틀린 거 찾아라 하면 다른 거 읽어볼 필요가 없어. 지문에서 사업수탁 방식이란 뭐 나오거나 토지 신탁이라 하고 나와 있죠. 거기에 답이 있습니다. 그냥 90% 이상. 딴 거 안 읽어도 됩니다. 답을 그냥 여기 이 3가지 차이점에서 다 요구한다 이 말이야. 요 차이점 알면 한 문제 맞출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완벽을 기하기 위해서 요것도 보자. 요거. 공사비를 물건으로 대신 변제하는 공사비 대물 변제형. 저것도 이제 지주 공동사업의 일종이죠. 그러면 동등한 가격 순으로 완성된 건물을 서로 교환한다. 그래서 등가 교환 방식. 또는 공사비를 물건으로 대신 변제한다. 그래서 공사비 대물 변제형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것도 지주 공동사업에 포함되어 있죠. 그러면 토지 소유자하고 개발업자 간에 공동으로 사업을 하겠지. 토지 소유자가 개발업자에게 토지를 제공해줘요. 토지를 제공해주면 이 토지 위에 개발업자가 자금을 부담하는 겁니다. 개발업자가 자금을 조달해가지고 건물을 완성합니다. 근데 원래 공동사업은 자금도 반만 정도 내야 되는 게 원칙 아닙니까? 그지? 그래야 되겠지. 자금도 반만씩 내고 수익도 반만씩 나눠 가지는 게 원칙이죠. 공동사업이니까. 그지? 근데 자금을 지금 개발업자가 부담했지 않습니까? 그럼 토지 소유자가 부담할 비용이 있겠죠? 땅만 줘가지고 지가 수익 가져가면 안 되잖아. 그지? 자기가 부담할 비용이 있는데 그 비용을 물건으로 대신 변제하는 말이야. 그러니까 토지 소유자가 제공한 토지가 있죠. 그 토지의 가격하고 개발업자가 뭐 부담했노? 건축비 부담했죠. 요 비율에 기초해서 자 토지 소유자가 제공한 토지 가격이 4억이라 4억. 근데 건축비가 6억이 들어갔어. 그럼 비율이 40대 60이죠. 그러면 이 완성된 건물의 건축 면적 중에요. 건축 면적 중에 40% 면적은 토지 소유자에게 기속되는 거야. 그리고 60% 면적은 개발업자에게 기속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 완성된 건물의 건축 면적을 동등한 가격 순으로 서로 교환한다 이 말이야. 건축 면적을 동등한 가격 순으로 교환한다. 그래서 등가 교환. 토지 소유자가 부담할 공사 비용을 건물이라는 물건으로 대신 변제를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공사비 대물 변제형 이렇게 표현한 거다. 민간 개발 방식 중에서 토지 소유자하고 개발업자 간에 토지 소유자하고 개발업자 간에 지분을 서로 나눠 가지는 지분을 공유하는 가장 대표적인 지분 공유 방식이 등가 교환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기 보면 사업수탁 방식이나 토지 신탁은 모든 수익을 전부 토지자가 다 가져가죠. 신탁회사가 먹는 수익은 없어요. 수수료만 받아 먹는 거고, 그죠? 수익을 전부 토지자에게 제공해 주잖아. 근데 이거는 서로 나눠 간단 말이야, 수익을. 건축 면적으로 수익을 배분받는 셈이죠, 그죠? 그러니까 토지 소유자와 개발업자 간에 서로 지분을 공유하는 가장 대표적인 지분 공유 방식이 바로 등가 교환 방식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완성된 건물의 건축 면적을 토지 가격과
건축비 비율에 기초해서 동등한 가격수로 서로 배분하는 겁니다. 그래서 동등한 가격으로 건축 면적을 교환하니까 등가 교환 방식이라고요. 자, 일본에서 유행하는 지주공동사업 중에 신차지 방식이라는 게 있어. 차지가 뭘까? 차지가 차지, 네 차지 내 차지가 아니고 토지를 임차한다 이 말이야. 임차, 땅을 빌리다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땅을 빌릴 때 쓸 줄 아는 권리는 우리나라에서는 임차권이라 하잖아, 그지? 근데 일본에서는 토지를 빌릴 때 쓸 줄 아는 권리를 차지권이라고 하나. 차지권, 토지를 빌리는 권리 이 말입니다. 차지권이라는데 이 신차지 방식은 일본에서 유행하는 방식인데 이것도 이제 지주공동사업 중에 하나죠. 그럼 이제 토지 소유자하고요 개발업자 간에 실제 공동으로 사업을 하는 건데 이거는 공동사업이라는 보다는 공동사업으로 포함은 되지만 일정 기간 개발업자가 토지를 빌리는 거야. 토지한테 뭐 10년이면 10년, 20년, 20년 장기간 토지를 임차하는 겁니다. 임차 빌린다는 거죠. 임차를 하면서 이제 토지를 빌리는 권리 차지권을 설정해. 차지권 설정 계약을 하고 토지를 장기간 빌려서 사용을 하는 겁니다. 거기서 이제 토지 소유자가 토지를 이렇게 장기간 빌려주죠. 그러면 그 차지 계약 기간 중에죠. 뭐 20년이면 20년 딱 기간이 설정되면 20년 동안 개발업자가 자금을 조달해요. 개발업자가 자금을 부대서 건물을 완성해 가지고 개발 사업을 수행합니다. 근데 땅을 빌렸잖아요. 빌렸으니까 종전에 구차지 방식에서는 땅을 빌리면서 차지권 설정 계약을 할 때 엄청난 권리금을 줘. 권리금을 줬는데 요 신차지 방식에서는 권리금을 주지 않는다. 권리금을 주지 않고요. 고액의 지대를 지불한다. 지대가 토지를 사용하고 지불하는 임대료를 지대를 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러니까 토지 소유자한테 개발업체가 매년 그죠? 엄청난 지대를 계속 주고 토지를 사용해서 빌려서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차지 계약 기간이 20년이 끝났잖아요. 그죠? 그러면 자, 토지는 누구 겁니까? 이거 토지는 원래 토지 소유자 거죠. 그러니까 토지 소유자에게 무상으로 반환을 해야죠. 토지 소유자 거니까 이제 무상으로 반환을 해야 돼. 근데 건물은 이게 누구 거라고 봐야 돼요. 건물은 개발업자가 건축비를 부담해서 건물 지었잖아요. 그죠? 개발업자 건데 토지소유자한테 건물까지 공짜로 들어가는 개발업자 거지 되는 거죠. 땅 빌려서 사용하면서 고액의 지대를 줬잖아. 그지? 지대는 고액으로 지불하고 토지 상여를 지불했단 말이야. 근데 건축비를 개발업자가 부담해서 건물을 짓는데 이걸 무료로 무상으로 토지소유자한테 줘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건물은 시중 가격으로 토지소유자에게 파는 거다. 시가로 양도한다 이 말이야. 그래서 차지 계약 기간이 끝나면 토지는 무상으로 반환하고 건물은 시가로 양도하는 방식, 이런 방식을 신차지 방식이란데요. 일본에서 유행하고 있는 지주공동사업의 일종인데 뭐 시험에 자주 나오거나 그러면 안 돼. 이거는 원래 이거는 일본에서 유학 갔다 온 대학 교수 같으면 이건 내겠지만 이제 우리나라 분들은 이런 거 내면 안 되겠죠. 이제 90%는 그 사업 수답 방식하고 요 토지 신탁 요 특징이 세 가지가 다르잖아요. 이거 구분하면서 무조건 민간 방식은 그냥 요 두 가지에서 그냥 90% 이상 나옵니다. 답이. 그리고 간혹 가다가 이제 요런 데서 그제 등가 교환 방식은 지문으로 나오더라도 답을 요구할 수 있는 틀릴 지문을 구성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런 옳은 지문으로 그냥 한 개가 나오겠죠. 근데 신차지 방식이 나오면 또 틀린 지문으로 종종 나옵니다. 신차지 방식은 차지 계약 기간이 종료되면 토지와 건물이 모두 토지소유자에게 무상으로 반환된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개발업자 걸베이 되는 겁니다. 알았나? 그러니까 무상으로 반환할 수가 없죠. 건물은 시중 가격으로 판단 말이야. 토지소유한테. 알았죠?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한 특징이에요. 요 정도만 기억하면 민간 방식은 한개 맞출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이 주체에 따라서 이게 공영 개발, 민간 개발로 나누고요. 그다음에 개발을 유형에 따라서 구분한다. 유형에 따라서 나누면 신개발과 재개발로 나눠지는데 오늘 배가 고파도 좀 참아라. 어쩔 수가 없다요. 일단 할 거 다 하고 가야지 뭐 안 하고 갈 수는 없잖아. 그지? 유형에 따라 구분하면 신개발, 재개발. 신개발은 이제 도시를 처음 개발하는 게 신개발이겠고 재개발은 개발된 토지를 다시 개발하는 거죠. 그죠? 재개발 많이 봤지? 이제 시험은 주로 재개발에서 나오죠. 99%는 요 재개발에서 나오는데요. 재개발은 첫째 시행 방법에 따라서 재개발을 나눈다. 시행 방법에 따라서 나누면 보전 재개발, 수복 재개발, 개량 재개발, 철거 재개발 이렇게 네 가지로 나오는데요. 맨 위에 있는 게 가장 소극적인 재개발 방식이고 여기서 아래로 향할수록 적극적인 형태로 변합니다. 그래서 철거 재개발이 이제 가장 적극적인 유형이다 보시면 돼요.
보전 재개발은 재개발을 하려면 자 우리 도시 및 중앙 지금부터 이제 배웠지. 좀 이따 내가 해주겠지만 정비법상으로 재개발을 하려면 건물이 노후 불량화 돼야 되죠. 그럼 건물이 노후 불량화 되면 노후 불량 건축물을 싹 밀어버리고 그게 다시 짓는 거잖아, 그지? 그게 이제 철거 재개발이죠. 그럼 재개발을 하려면 건물이 노후 불량화가 돼야 되는데 이 보전 재개발은 노후 불량의 진행을 방지하고자 하는 예방 측면에 가장 소극적인 재개발 방식입니다. 건물이 사전에 노후 불량화 되지 않도록 예방을 하는 재개발 방식을 보전 재개발을 하는 거야. 그 지문에 꼭 이 말이 들어가야 돼. 노후 불량의 진행을 방지하기 위한 요 말이 들어가는 거야. 노후 불량의 진행을 방지한다 이 말이 예방 측면에서 한다는 거죠. 이 예방 측면에 가장 소극적인 재개발 방식이 보전 재개발이고요. 이제 건물이 노후 불량화 되죠. 노후 불량화 되면 노후 불량화된 요인만 제거하여 기능을 증진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건물에 지붕이 좀 노화됐죠. 그럼 지붕만 싹 새로 하는 거야. 바닥이 노화되죠. 바닥 공사만 새로 하는 거죠. 이렇게 노후 불량된 그 요인만 제거하여 기능을 증진시키는 재개발. 요 말이 꼭 안 들어가면 안 돼. 노후 불량된 요인만 제거한다. 그러면 이제 수복 재개발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수복보다 조금 더 농도 짙은 게 개량이죠. 개량 재개발은 기존 시설을 확장, 개선하거나 새로운 시설을 첨가하여 기능을 증진시키는 재개발. 기존 시설을 확장, 개선하고 새로운 시설을 첨가한다. 그 말이 건물이 아직 철거하기는 어렵고 쓸만하잖아요. 그러면 철거하기 전에 뭐 합니까? 리모델링 하잖아요. 리모델링, 그지? 일종의 리모델링 방식으로 기존 시설을 확장도 하고 개선도 하고 또 새로운 시설을 첨가해서 기능을 증식시키는 재개발이 개량 재개발이죠. 그러니까 개량은 반드시 이런 말이 들어가야 돼. 확장, 개선 또는 첨가 이런 단어가 들어가야 돼. 그래 이게 개량 재개발이 되는 거야. 요인만 제거한다. 그러면 수복. 요 말이 들어가면 개량. 이 구분 포인트입니다. 철거 재개발은 기존 시설을 완전히 뭐하고 완전히 재개해버리고 새로운 시설로 대체하는 재개발. 우리나라에서 주를 이루고 있는 게 철거 재개발이죠. 그죠? 우리나라는 건물의 수명이 짧아서 몇십 년 지나면 다 철거하고 새로 짓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전형적인 재개발 방식은 철거인데 선진국은요. 건물의 수명이 길어가지고 건축 기술이 발달해서 몇백 년 가는 건물도 있습니다. 그래서 선진국 같은 경우는 이제 수복이나 개량 재개발에 초점을 두는 데 비해 우리나라는 건물의 수명이 짧아가지고 철거 재개발에 주를 이루고 있죠. 이 시행 방식에 따라서 재개발을 구분할 때는 수복하고 재개발 요걸 구분하는 게 쉬운 포인트 다 보시면 돼요. 알았죠? 요 두 개 꼭 구분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도시 및 주관경 정비법이 있죠. 즉 정비법상으로 정비 사업을 갖다가 세 가지로 또 구분하죠. 어떻게 구분합니까? 주거 환경 개선 사업, 그리고 재개발 사업, 재건축 사업 이렇게 나눠요. 옛날에는 주관경 정비 사업이 6개나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세 가지로 통합이 됐거든. 근데 이게 그지 2, 3년에 한 문제씩 개론에서 반드시 나와요. 개론 쉬운 문제입니다. 이게 공부 쉬운 문제가 아니고. 그러니까 내가 뭐 알아서 내가 얘기하는 건 아니다. 개론 시험에 나오니까 어쩔 수 없이 설명하는 거지, 그지? 짜증난다 진짜, 그지? 뭐 하려고 이런 걸 내는지 몰라. 공부해서만 내면 될 건데. 아니. 정비 기반 시설 그리고 노후 불량 건축물 요건 이제 구분하는데요. 주관경사업은 정비 기반 시설이 어떻다? 극히 열악하고 극히 그냥 열악하고 하면 안 돼. 극히 열악하고 노후 불량 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된 지역. 과도하게 밀집된 지역에 주관경을 개량 정비 보존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을 주관경 개선 사업이라고요. 재개발 사업은 정비 기반 시설이 열악하고입니다. 열악. 극히가 들어가면 안 되고 그냥 열악하고 노후 불량 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된 게 아니고 밀집된 지역이에요. 이 극히자가 들어가고 과도하게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냐 이걸 가지고 구분하는 거야. 그러니까 기반 시설이 열악하고 노후 불량 건축물이 밀집된 지역에서 주관경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업. 그리고 또 도시 기능 활성화라든가 상권 활성화를 목적, 도시 기능 회복이나 상권 활성화 이런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을 재개발 사업이라 합니다. 재건축 사업은 정비 기반 시설은 양호합니다. 이거는 열악이 아니고 양호합니다. 기반 시설은 양호하지만
노후불량한 무슨 건축물이 노후불량한 공동주택이 밀집돼 있어야 돼. 그러니까 이런 반드시 공동주택만을 대상으로 하는 게 재건축이라. 그러니까 단독주택이라든가 상가 이런 것들이 낙후된 걸 싹 밀어서 새로 개발하는 건 뭐죠? 그건 무조건 재개발입니다. 재건축이 아니고. 재건축은 무조건 아파트 있잖아, 그죠? 아파트라든가 다세대 주택, 연립 이런 것들을 싹 밀어버리고 새로 짓는 게 재건축이지, 단독주택을 밀고 새로 짓는 거 그거는 재건축이 될 수가 없어요. 이 재건축은 반드시 뭘 대상으로 한다고? 공동주택만을 대상으로 하는 거야. 알았죠? 이걸 구분하는 게 개론 시험에서 계속 나와요 지금. 여러분이 기출문제 풀어보면 압니다. 그래서 이게 유형에 따라서는 이렇게 또 여러 가지로 나눕니다. 그 다음에 개발된 토지를 어떻게 취득하느냐, 취득 방식, 토지 취득 방식에 따라서도 참 많죠, 그지? 단순 개발 방식, 환지 방식, 매수 방식, 혼합 방식, 그리고 합동 신탁 방식 이렇게 나눠요. 이 단순 개발 방식은 말 그대로 지주에 의한 자력 개발입니다. 그러니까 토지 소유자가 자력으로 토지를 자기 땅을 개발하는 거야. 자기 돈 가지고. 그럼 소유권의 변화가 있어 없어요? 내 땅 내 돈 내서 내가 개발하고 이익도 내가 다 가져가는 거야. 소유권 변화가 없죠? 권리 불변. 권리가 변화되지 않는 말은 소유권이. 그래서 권리 불변에 하는 사업 방식이고요. 환지 방식은 개발된 토지를 어떻게 한다? 다시 개발을 해서 원래 토지자에게 다시 되돌려 주는 거야. 아니? 토지를 개발해가지고 시행자가 개발해서 원소유자에게 다시 되돌려 주죠. 그래서 재교부한다 이 말이야. 재교부. 또 토지소에게 개발된 토지를 매각하는 방식이다. 그러면 그 길로 재수다. 시행자가 토지소유가 갖고 있는 걸 개발해서 토지소에게 다시 팔아먹으면 됩니까? 돌려줘야지, 그지? 다시 재교부한다 이 말이야. 원래 토지소에게 돌려주는데, 돌려줄 때 자, 원래 소유자가 1000평을 갖고 있었다. 1000평 다 못 돌려받죠? 왜? 감보율을 적용해가지고 공익시설, 기반시설 설치해야 된다. 도로도 놓고 공원도 조성하고. 근데 감보율이 보통 50% 정도가 일반적으로 적용되니까요. 1000평 갖고 있으면 돌려받을 때 500평 정도밖에 못 돌려받아요. 그럼 토지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손해를 보겠죠? 절대 손해보지 않아요. 반만 돌려받아도 떼부자가 됩니다. 개발정에는 평당 10만원, 게 개발하는 순간 100만원, 200만원으로 급등을 하는데 뭐 100만, 10만원 같은 게 20만원으로 지가가 상승해도 반만 돌려받으면 본전 아닙니까? 그지? 20만원이 아니고 10배, 20배씩 막 상승해요. 그러니까 반만 돌려받아도 훨씬 득인 거야. 환지 방식은, 토지소유주택에서는. 그래서 이거는 토지소유에서는 대부분 환지 방식으로 사업을 하고자 하죠. 근데 이거는 이제 소유권이 원래 1000평 갖고 있었던 게 감보율을 딱 빼버리고 주면 반 정도밖에 못 돌려받거든. 반으로 줄어들죠. 그래서 권리 축소에 해당하는 사업 방식입니다. 매수 방식이 이제 다른 말로 이게 수용 방식이야. 수용 방식. 그러니까 수용 방식을 매수 방식 하는데 왜 매수 방식을 할까요? 보상금을 주고 시행자가 전면 토지를 매수한다. 그래서 매수 방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토지 소유자 입장에서는 보상금을 받는 순간 소유권을 상실해 버리죠. 그죠? 민법 187조의 규정에 따라서, 그죠? 상속, 판결, 경매, 공용징수,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건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등기 없이 바로 소유권을 상실하잖아. 그러니까 권리 불변이 아니고 뭐고, 이거는 권리가 소유권을 상실하니까 권리 소멸에 대한 사업 방식입니다. 이 권리 축소가 환지 방식, 권리 소멸이 수용 방식, 환지 방식, 그 매수 방식이죠. 혼합 방식은 환지 방식하고 매수 방식을 합친 거예요. 그러니까 토지 소유자 입장에서는 환지 방식으로 사업을 하는 게 좋겠고, 시행자 입장에서는 보상만 딱 주면 끝이니까 수용 방식으로 하는 게 좋은데, 그러니까 서로가 이제 이거 하자 하니까 그럼 합쳐서 한번 해보자 이래서 나온 거야. 매수 방식하고 환지 방식을 합친 게 혼합 방식이 됐고요. 합동 신탁 방식은 개발에 참여하는 주체들이 공동으로 토지를 매입해가지고 합동으로 개발하는 게 합동 방식. 신탁 방식은 좀 전에 나온 것처럼 신탁법의 기초를 두고 합법적으로 신탁에서 맡겨서 개발하는 게 신탁 방식. 여기서는 이제 이 토지 취득 방식에서는 요 단순 개발하고 환지 방식, 매수 방식이 권리의 변환이 이렇게 다르게 나타나죠. 이 권리의 변환을 구분한 게 있으니까 요 세 가지가 종종 이제 시험에 등장하기도 합니다. 그 개발을 유형에 따라서 이렇게 구분해 봤고요. 취득 방식에 따라서 비교해 봤는데 한 개 더 할 게 남았거든. 민간 개발 방식 중에서 민간 자금을 끌어들여 가지고 사업을 수행하는 민간 자금 유치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BTO, BOT,
BLT, BTL, BO 방식 요것도 알아야 되고 또 이 개발권 양도제도라는 게 개발론의 얘기는 들어있는데 원래 저 총론불의 공간에서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우리 교재는 개발론의 수록이 있더라고. 근데 개발 양도제까지 다 끝이 나야 그죠? 이 거기 중간에 보면은 뭐 지속 가능한 개발이 어쩌니 이런 거 나와 있는 거 있죠. 전혀 관계 없는 거 그런 건 쳐다볼 필요도 없고요. 거기 401쪽에 보면 공공 서비스 제공에 민간 자금 도입 방식 하는 게 있잖아. 그죠? 그게 이제 BOT, BTO 하는 방식이 5개가 있거든. 이거하고 뒤에 넘기면 개발권 양도제도 하는 게 있어. 개발권 양도제도. 개발권 이전제. 아주 중요한 제도입니다. 근데 이거는 최소한 한 30분 이상이 걸려요. 요 2개 하려면. 그러니까 여러분이 다음 주에 민간 자금 유치 방식부터 할 차례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 민간 자금 조달 방식 401쪽에 민간 자금을 유치해서 그 사회간접으로 확정하는 방식이 BOT, BTO 해갖고 5가지가 있거든요. 거기서부터 수업을 할 차례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세요.